결혼 3년 차, 남편이 대뜸 생활비 각자 부담을 선언했다. 나는 그가 주택 청약 자금을 모으려는 줄 알고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시댁 식구 5명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나타났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울 큰 병원에서 진료 좀 보려고 왔다. 몇 달 묵다 가마. 남편이 거들었다. 다 가족이잖아. 당신이 좀 챙겨줘.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가족. 생활비는 칼같이 나누자면서 가족? 좋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의 각자 도생도 정식으로 시작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낮게 웅웅거렸다. 마치 금속 상자에 갇혀 영원히 탈출하지 못하는 곤충의 날갯짓 소리 같았다. 서윤아는 현관에 서서 방금 들고 들어온 편의점 봉투를 꽉 쥐었다. 비닐봉지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생활비 각자 부담. 최준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방청객들의 녹음된 웃음소리가 주기적으로 터져나왔다. 남편의 목소리는 작아서 예능 프로그램의 효과음에 묻힐 듯 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는 유나의 귓속으로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뭐라고? 유나는 편의점 봉투를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12월의 칼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걸어온 탓에 손가락 끝이 붉게 얼어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실내화로 갈아 신지 않고 현관턱에 선 채 남편의 뒤통수를 응시했다. 며칠 감지 않은 듯 번들거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뒷목에 있는 점 하나. 이전에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점이었다. 각자 부담하자고. 준혁이 그제야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몸을 돌려 그녀를 보았다.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나도 오래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우리도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존중하면서 살아야지.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쓰고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생활비랑 대출금은 정확히 반반씩 내고 그러면 서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깔끔하잖아. 안 그래? 유나의 손가락이 패딩 점퍼의 지퍼 손잡이에 멈췄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가락 지문을 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야.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3번 접혀있던 종이는 접힌 부분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이미 수십 번은 폈다 접었다를 반복한 흔적이었다. 내가 합의서도 작성해뒀어. 한번 읽어봐. 유나는 식탁으로 다가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초등학생 글씨처럼 삐뚤빼뚤한 준혁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가 막힐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반반, 수도광열비 반반, 식료품 각자 구입, 생필품 각자 구입, 외식비 각자 계산. 서로 존중하자는 거지. 준혁이 옆에서 덧붙였다. 목소리에는 묘한 들뜸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게임팩을 사든 말든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고 당신이 비싼 가방을 사도 내가 뭐라 안 할게. 각자만의 공간과 자유를 갖는 거 훨씬 현대적이고 좋잖아. 유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5년을 봐온 눈동자였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식, 그리고 지금까지. 웨딩 사진 속에서 꿀이 떨어지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에 서린 감정은 차가움도 열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유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기대감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좋아. 그녀의 입에서 담담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준혁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니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그는 서랍에서 볼펜을 꺼내 내밀었다. 여기 서명해. 유나는 볼펜을 받아들었다. 작년에 실수로 떨어뜨려 금이 간 볼펜이었다. 손끝에 닿는 플라스틱의 거친 감촉을 느끼며 그녀는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서윤아. 세 글자를 꾹꾹 눌러 썼다.
잉크가 종이 위에 살짝 번졌다. 준혁은 합의서를 받아들더니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접어 냉장고 문에 붙였다. 결혼할 때 혼수로 장만했던 180만 원짜리 은색 양문형 냉장고였다. 당시 유나가 120만 원을 냈고 준혁이 60만 원을 보탰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합의된 거다. 준혁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해. 유나는 자석으로 냉장고에 고정된 그 종이 쪼가리를 바라보았다. 주방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서울의 겨울밤은 언제나 매섭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마치 어떤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준혁은 이미 잠들었는지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등을 돌리고 누운 그의 견갑골이 야은 잠옷 위로 희미하게 드러났다. 유나는 그 등을 응시하며 오늘 나눈 대화를 곱씹었다. 각자 독립, 서로 존중. 말 자체는 그럴듯했다. 잡지나 인터넷 칼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즘 부부의 합리적인 생활 방식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끌어올렸다. 작년 연말 보너스를 덜어 산 30만 원짜리 구스 이불이었다. 준혁은 비싸다며 핀잔을 줬지만 허리가 좋지 않은 그녀에겐 필수품이었다. 각자 산다. 이 이불도, 이 침대의 절반도 결국은 각자의 영역인 셈인가. 그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냉장고 컴프레서는 여전히 지치지도 않고 웅웅거리고 있었다. 합의서에 서명한 지 사흘째 되던 토요일이었다. 유나는 느지막이 눈을 떴다. 안마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온 햇살이 카페트 위에 가느다란 금색 선을 긋고 있었다. 기지개를 켜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또 그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였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고 침실 문을 열었다. 세수나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현관을 본 순간 그녀는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현관 바닥이 신발로 뒤덮여 있었다. 구두, 운동화, 등산화, 아이들 운동화까지. 적어도 10켤레는 좋게 되어 보이는 신발들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처럼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시선을 위로 올리자 이번엔 여행 가방이 보였다. 28인치짜리 대형 캐리어 6개 은색, 검은색, 빨간색 캐리어들이 벽면에 일렬로 세워져 있었다. 지퍼가 터질 듯이 빵빵하게 채워진 짐가방들이었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가 소파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다리를 꼰 채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었다. TV 소리와 스마트폰 영상 소리가 뒤섞여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소파 끝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준혁의 여동생, 신우이 수연이었다. 수연의 무릎에는 3살배기 조카가 꼬질꼬질한 곰 인형을 안고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는 낯선 남자가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수연의 남편, 고모부였다. 결혼식 때와 작년 추석 때 딱 2번 본 그 남자는 지금 유나가 아끼는 스킨답서스 화분에 담뱃재를 털고 있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이제 일어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컸다. 반가움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지나치게 당당하고 마치 점령군의 선포처럼 들리는 톤이었다. 어머니 유나는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준혁이가 말 안 하더냐?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옆자리를 팡팡 두드렸다. 서울 큰 병원이 좋다길래 내 시아버지랑 나랑 종합검진 좀 받으러 왔다.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있고 나이 들면 몸 챙겨야지 별 수 있니?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6개의 거대한 캐리어와 신우이 무릎 위의 아이, 그리고 여전히 화분에 담뱃재를 비벼 끄고 있는 심해부를 차례로 훑었다. 종합검진이요. 그래. 온 김에 수연이도 애 키우느라 고생인데 바람 좀 쐬라고 같이 왔다. 가족끼리 좀 북적거리면서 지내면 좋잖니.
그때 준혁이 주방에서 물컵을 들고 나왔다. 침실 문 앞에 굳어 서 있는 유나를 보자 그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로 덮어버렸다. 여보, 일어났어. 가족들이잖아. 며칠 계시다 갈 거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냉장고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생활비 각자 부담 합의서가 떡하니 붙어 있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다. 그나저나 냉장고가 왜 이리 텅텅 비었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냉장고 안은 썰렁했다. 생수 몇 병과 유나가 어제 사둔 저지방 요거트 한 줄이 전부였다. 며느라, 저녁은 뭐 해 먹을 거냐? 벌써 점심때가 다 됐는데 장도 안 봐두고 뭐 했니? 유나는 냉장고를 뒤적이며 숨겨진 음식이라도 찾는 듯 물병을 이리저리 옮기는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응. 병원 예약은 하셨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시는데요?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냉장고 문을 닫았다. 아직 안 했다. 일단 와서 천천히 알아보려고 그런다. 서울의 병원이 한두 군데냐? 살면서 천천히 고르면 되지?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뒤돌아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협탁에 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배달 앱을 켰다. 1인분 치킨 세트를 주문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며느라, 밥 안 하니? 유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드라마 앱을 실행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치킨이 도착했을 때 유나는 직접 현관으로 나가 음식을 받았다. 거실에 있던 5쌍의 눈동자가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배달 기사에게서 풍기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거실 공기를 채웠다. 유나는 봉투를 들고 곧장 침실로 향했다. 며느리, 그게 뭐냐? 소파에서 시어머니가 물었다. 치킨이요? 유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치킨? 그거 하나 시킨 거냐? 유나는 침실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황당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입을 벌린 채 뭐라 말을 하려는데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표정이었다. 1인분이에요. 유나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 혼자 먹으려고요? 탁 문이 닫혔다. 침실 안은 고요했다. 치킨 상자를 열자 매콤 달콤한 양념 냄새가 훅 끼쳤다. 유나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때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유나, 문 열어. 준혁이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닭다리를 크게 한 입 빼어 물었다. 끈적한 양념이 입술에 묻었지만 맛은 훌륭했다. 서유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님이 오셨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유나는 묵묵히 닭고기를 씹어 넘겼다. 시선은 벽에 걸린 웨딩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와 준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 불과 3년 전의 일인데 전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문 열라고. 그녀는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볼륨을 높이자 남편의 고함이 드라마 대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때문이었다.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새벽의 정막 속에서는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며느리 싹수하고는 내 아들이 고른 여자인데 누굴 탓해. 준혁이 시켜서 꽉 잡으라고 해. 안 되면 돈이라도 좀. 유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열까지 센 뒤 눈을 떴다. 이불을 걷어치우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는 뿌연 김이 서려 있었다. 밤새 누군가 온수를 펑펑 쓰며 목욕을 한 모양이었다. 손바닥으로 거울을 문지르자 피곤에 절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 밑은 거뭇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세수를 하고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실로 나오니 진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소파에는 시아버지가
바닥에 깐 얇은 요 위에는 신우이 부부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카가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준혁이 게임방으로 쓰는 작은 방을 차지한 듯 했다. 28평 아파트에 성인 6명과 아이 1명 숨이 막혔다. 유나는 조용히 현관을 빠져나왔다. 밖은 아직 어둑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샌드위치를 샀다. 편의점 앞간이 테이블에 서서 천천히 아침을 해결했다. 종이컵에 온기가 언 손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 잔액이 표시되었다. 384만 7천 원. 세금과 보험료를 제하고 들어온 이번 달 월급이었다. 중견기업 재무팀 과장인 그녀의 급여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이어서 다른 계좌를 열었다. 저축 계좌였다. 4,285만 원.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5년간의 연말 성과급, 그리고 틈틈이 굴린 재테크 수익이 모인 돈이었다. 준혁은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다. 그저 비상금 조금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유나는 마지막 남은 커피를 털어 넣었다. 바닥에 남은 커피 찌꺼기의 씁쓸함이 혀끝에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전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거실은 이미 시장통이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냄비를 달그락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뉴스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 시누이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느라 씨름 중이었는데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며느리 이제 들어오니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어디 갔다 오냐? 아침 먹고 왔어요. 유나는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톤이 높아졌다. 식구가 5인데 우리 아침은 어쩌고?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았다. 어머니, 준혁이랑 합의한 게 있는데 아직 못 들으셨나 보네요. 합의. 무슨 합의? 생활비 각자 부담요. 유나는 턱으로 냉장고에 붙은 종이를 가리켰다. 각자 사서 각자 먹기로 했거든요. 제 아침은 제가 사 먹고 왔으니 어머니랑 아버님 식사는? 그녀는 때마침 안방에서 하품하며 나오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까치집 지은 머리에 부스스한 얼굴을 한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준혁 씨가 챙겨드려야죠. 우린 더치페이 부부니까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쏘아붙이려다 꿀꺽 삼키는 게 보였다. 시아버지는 헛기침하며 준혁을 노려보았고, 시누이는 아이 옷을 입히다 말고 황당하다는 눈으로 유나를 올려다보았다. 준혁은 안방 문틀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비볐다. 아, 여보, 그게 가족이잖아. 상황이 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합의서에 적혀 있잖아. 식비 각자 해결. 당신 몫은 당신이, 내 몫은 내가. 아주 공평한데, 안 그래?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점심, 유나는 방 안에서 김밥을 배달시켜 먹었다. 문밖의 소란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준혁이 급하게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사온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편의점 밥이 쌀알이 날아다닌다며 불평했고, 시아버지는 뜨끈한 국밥이 먹고 싶다고 투덜거렸다. 조카는 과자를 사달라고 떼를 쓰며 울어댔다. 방문은 총 3번 두드려졌다. 첫 번째는 준혁이었다. 같이 밥 먹자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님이 먹었다고 잘라 말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였다. 나와서 상이라도 치워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유나는 회사 업무 처리 중이라 바쁘다고 답했다. 세 번째는 시누이 수연이었다. 문 너머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옳게, 샴푸 좀 빌려주라.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유나는 문을 살짝 열고 사다 둔 새 샴푸 한 통을 내밀었다. 32,000원이에요. 수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이 샴푸 가격이요. 현금도 되고 계좌 이체도 돼요. 유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샴푸통을 흔들어 보였다.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입을 딱 벌린 채 유나를 쳐다보다가 결국 신경질적으로 샴푸를 유나의 가슴팍으로 밀쳤다. 됐어. 안 써. 치사해서 정말 신우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아파트 상가 가서 사면 될 거 아냐. 유나는 씩씩거리며 돌아서는 신우이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샴푸를 다시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너무나도 평온해서 낯설 정도였다. 사흘째 되던 날, 유나는 인터넷으로 개인용 미니 냉장고를 주문했다. 택배기사가 낑낑대며 하얀색 소형 냉장고를 현관 안으로 들여놓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이 냉장고를 따라붙었다. 유나가 냉장고를 받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때까지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다. 저게 뭐냐? 시어머니가 준혁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의 대답은 웅얼거려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어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냉장고. 집에 멀쩡한 냉장고 놔두고 또 샀다고? 제가 돈이 썩어나나 보네. 유나는 미니 냉장고를 침대 옆 협탁자리에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했다. 잠금 장치가 달린 모델이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 0314불로 설정했다. 준혁이 단 한 번도 기억해 준 적 없는 날짜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 수입산 블루베리 2팩, 호주산 소고기 등심, 저지방 그릭 요거트, 탄산수 2병, 파스타 소스와 면, 샐러드용 채소, 그리고 평소에는 비싸서 들었다 놨다 했던 스위스제 초콜릿까지 카트에 담았다. 계산대 화면에 찍힌 금액은 87,400원. 그녀는 카드를 긁고 두 손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고 귀가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장바구니에 꽂혔다. 유나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안방으로 직행했다. 사온 물건들을 미니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다. 블루베리는 맨 윗칸에, 소고기는 냉동칸에, 요거트는 문 쪽 선반에 줄 맞춰 세웠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돌려 잠갔다. 주방에 있는 공용 냉장고? 이제 그녀에겐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나흘째 아침, 준혁이 문을 두드렸다. 여보, 장 좀 봐야 하지 않아?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냉장고에 진짜 물밖에 없어. 유나는 노트북으로 회사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키보드 위에 멈춘 손가락 아래로 숫자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각자 부담이라니까. 뭐? 각자 부담, 유나는 또박또박 반복했다. 당신 식구들 먹을 건 당신이 사. 문밖에서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터벅터벅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재무팀에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입과 지출, 대변과 차변. 모든 것은 명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녀의 결혼 생활도 이제 그래야 했다. 닷새째. 드디어 시어머니가 폭발했다. 저녁으로 1인분 돌솥 비빔밥을 배달시켜 먹고 그릇을 정리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준혁아, 어미한테 돈 좀 줘라. 장이라도 좀 봐와야지. 굶어 죽겠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유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지갑이 열리는 찍찍이 소리, 지폐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10만 원이에요. 준혁의 목소리. 어머니, 일단 이걸로 쓰세요. 10만 원. 유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성인 5의 아이 하나. 요즘 서울 물가에 한 끼를 직접 해 먹어도 최소 3만 원은 든다. 하루 3끼면 최소 6에서 9만 원. 10만 원이면 이틀도 못 버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5만 원권 2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유나가 나오자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다. 며느라, 너. 유나는 휴대폰 계산기 앱을 켜서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5 식구죠? 하루 3끼, 서울 물가 감안해서 최소로 잡아도 한 끼에 2만 원 하루면 6만 원이네요. 10만 원이면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준혁 쪽으로 돌렸다. 하루 반나절이면 끝나겠네요. 어머니, 모레 아침에 준혁 씨한테 돈 또 달라고 하셔야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쥐고 있던 지폐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할 말이 없는 듯 했다. 유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나직하게 내뱉는 욕설이 들려왔다. TV 소리에 묻혀 흐릿했지만 내용은 뻔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일주일째. 유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다. 물론 유나가 붙여놓은 것이었다. 검은색 마커로 쓴 글씨가 선명했다. 공용공간 및 설비 사용료 안내, 세탁기 1회 3,000원. 온수 사용 1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 와이파이 비밀번호 1일 1,000원, 매일 변경됨. 거실 TV 시청, 시간당 1,500원. 유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온 시누이 수연이 수건을 두른 채 멈춰섰다. 보드판을 본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다 뭐야? 사용료 명세서 유나가 마커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공용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 사용자 부담 원칙, 몰라? 아주 합리적인데. 수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새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옳게 유나가 말을 끊었다. 뭐, 나보다 나이 어리면 옳게가 아니라 새언니라고 불러야지. 그리고 이 생활비 각자 부담은 내 오빠가 만든 규칙이야. 난 철저하게 따르고 있을 뿐이고, 불만 있으면 오빠한테 따져. 수연은 입을 벙긋거리다 억울함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하지만 유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걸터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방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다. 준혁의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가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시간이었다. 열흘째. 준혁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천하태평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가장의 무게, 아니 객식구 5명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문 좀 열어봐.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할 얘기가 있어? 유나는 문을 열고 문틀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았다. 준혁의 눈밑은 퀭했고 며칠 감지 않은 머리는 떡이 져 있었다. 즐겨 입던 회색 후드티에는 김치 국물인지 찌개 국물인지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다. 말해. 그게 준혁이 마른 세수를 했다. 우리 그 각자 부담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왜? 부모님이랑 동생네 며칠만 있다 갈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당신이 좀 융통성 있게? 융통성. 그래,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유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실행해 화면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저축 예금 4,285만 원,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급여 통장 내역까지 보여주었다. 이어서 화면을 넘겼다. 준혁의 가족 카드 명세서였다. 이번 달 청구 예정 금액 124만 7천 원. 마트, 편의점, 약국, 배달앱, 그리고 정체불명의 현금 서비스 인출 내역들. 이거 봐, 당신 열흘 동안 120만 원 넘게 썼어. 이대로면 월말에 당신 통장 마이너스 되는 거 시간 문제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유나가 휴대폰을 거두며 말했다. 내 통장은 차곡차곡 불어나고 있어. 아주 독립적이고 아주 공평하게. 당신이 원하던 대로. 그녀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고마워. 이런 좋은 방법을 제안해줘서. 쾅, 문이 닫혔다. 문밖에서 준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질질 끌리는 발걸음으로 멀어졌다. 열이틀째. 결국 사단이 났다. 유나가 방에서 저녁으로 배달시킨 39,800원짜리 삼겹살 구이 세트를 막 뜯었을 때였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 냄새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갔는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유나의 앞에 놓인 고기 도시락을 손으로 쳐서 엎어버렸다. 와르르. 삼겹살과 쌈장, 파절이가 바닥 카페트 위로 쏟아졌다. 붉은 양념이 회색 카페트에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이게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시부모는 밖에서 컵라면 끓여 먹는데 며느리라는 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고기를 구워 먹어? 내가 사람이냐? 유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삼겹살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의 발에 밟혀 뭉개진 고기 한 점, 기름과 양념이 카페트 섬유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굽혔다. 떨어진 고기를 한 점 한 점 집어 다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다. 손가락에 묻은 쌈장의 감촉이 미지근하고 끈적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이 고기 세트 39,800원이에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엎으셨으니 생활비 각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변상해주세요. 계좌 이체로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숨을 헐떡였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모양이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내 아들이 어쩌다 이런 독한 년을. 준혁아. 최준혁. 시어머니가 거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와서 내 마누라 하는 꼬라지 좀 봐라.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나가버리자 유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쓰레기통에 엉망이 된 도시락을 처박았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물을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욕설을 덮어버렸다. 거울 속의 여자는 울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25번째 날. 준혁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 들었다. 187만 원. 유나는 거실에 앉아있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질려 있었고 손에 쥔 명세서는 마치 사형 선고문이라도 되는 듯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 카드가 그가 중얼거렸다. 서재에서 시아버지가 걸어 나왔다.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왜 그러냐? 아버지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아버지 제 카드로 도대체 뭘 사신 거예요? 뭘 사긴. 필요한 것 좀 샀다. 그게 뭐 어때서? 시아버지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내가 내 애비인데 내 카드 좀 쓰면 안 되냐? 내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보약 좀 해 먹이고 수연이 애 수입 분유 좀 먹여야지. 돈이라는 게 안 쓰면 똥 되는 거 아니냐? 준혁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가로질러 유나의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여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 좀 열어줘. 유나는 문을 열고 문틀에 삐딱하게 기대어 섰다. 돈 좀 빌려줘. 준혁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유나에게만 겨우 들릴 정도였다.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얼마나? 100만 원 아니, 일단 50만 원만.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카드값 때문에 이번 달은 도저히 융통이 안 돼서. 유나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5년을 봐온 눈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눈은 완벽한 타인의 것처럼 느껴졌다. 안 빌려줘. 뭐? 각자 부담. 유나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기억 안 나? 그녀는 문을 닫았다. 문밖에서 준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거칠고 급박해지더니 이내 주먹으로 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쾅, 쾅, 쾅. 서윤아, 그가 고함을 질렀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유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노트북을 열고 준혁의 은행 계좌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할 때 그가 만약을 대비해서라며 모든 비밀번호를 공유했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신뢰이자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은 단지 편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언제든 그녀에게 가계부 정리를 떠넘기기 위해 복잡한 숫자를 기억하기 귀찮아서였다는 것을. 화면에 준혁의 입출금 내역이 떴다. 그녀의 손가락이 트랙패드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숫자들이 한 줄 한 줄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손가락이 멈췄다. 2023년 1월, 이체 80만 원, 수취인 최수연. 2023년 2월, 이체 80만 원, 수취인 최수연. 2023년 3월, 이체 80만 원, 수취인 최수연. 2023년 4월. 그렇게 2024년 11월까지 꼬박 2년이었다. 매달 고정적으로 80만 원씩 여동생 수연에게 송금되고 있었다. 유나는 이 내역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비밀 폴더에 저장했다. 입꼬리가 서늘하게 말려 올라갔다. 이런 거였구나. 각자 독립, 서로 존중이라던 생활비 각자 부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자신은 더 많은 돈을 본가에 퍼주기 위해, 그리고 생활비의 모든 부담은 아내인 나에게 떠넘기기 위해. 정말 계산 한 번 기가 막히네. 28번째 날. 유나는 더 많은 사실을 알아냈다. 수연에게 흘러간 돈의 행방을 추적해보니 그중 상당 부분이 어떤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다. 제1금융권 대출이 아니었다. 사채였다.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은 한 달 이자만 10수만 원에 달하는 악성 채무였다. 신우이 수연은 사채를 쓰고 있었다. 정확한 액수나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이 빚이 적어도 2년 이상 수연을 옭아매고 있었고 준혁이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매달 80만 원. 2년이면 1920만 원이다. 엄연히 부부 공동 재산이어야 할 돈이었다. 유나는 이 정보를 문서로 정리해 비밀 폴더에 추가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30일째. 그날 밤 시아버지는 소주를 과하게 마셨다. 침실에 누워있던 유나의 귀에 거실에서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시아버지가 횡설수설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가로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다. 아들로마 시아버지가 혀 꼬인 소리로 말했다. 내 마누라 돈 잘 벌잖아, 좀 더 내라고 하면 덧나냐.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뭘 낮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졌다. 여자가 말이야,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는 맛이 있어야지. 내 엄마 봐라,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몸도 성취하는데 며느리란 게 효도 좀 하면 안 되냐? 유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수연이 빚만 다 갚으면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커다란 트림 소리가 섞여 나왔다. 우린 다시 대구로 내려갈 거야. 너희 안 괴롭힌다. 아버지 준혁이 당황한 듯 말을 막으려 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시아버지의 발음이 점점 뭉개졌다. 내가 모를 줄 아냐. 그 사채업자 놈들이 서울까지 쫓아왔는데 여기 아니면 어디 숨... 유나는 휴대폰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추고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내 시아버지의 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든 모양이었다. 준혁이 나직하게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발소리가 멀어졌다. 유나는 천천히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와 앉았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방금 그 대화가 나온 구간으로 발을 옮겼다. 수연이 빚만 다 갚으면 사채업자 놈들이 서울까지 쫓아왔는데 여기 아니면 어디 숨... 그랬구나. 시댁 식구들이 서울에 온 진짜 목적은 건강검진도 바람 쐬러 온 것도 아니었다. 도망이었다. 집까지 쫓아온 사채업자들을 피해 야반도주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 고액 연봉 며느리 서유나는 그들이 선택한 완벽한 호구였고 유나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과 함께 보관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32번째 날. 유나는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사무실은 차분하면서도 돈 냄새가 나는 인테리어였다.
상담을 맡은 박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짧은 단발머리에 칼날처럼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윤아 씨, 보내주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출력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분이 혼인 기간 중 여동생에게 총 1,920만 원을 이체하셨네요.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유용한 증거로 충분히 채택될 수 있습니다. 승산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주 높습니다. 박 변호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채무 도피를 위해 상경했다고 시인하셨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생하려 했다는 증거죠. 게다가 그 생활비 각자 부담 합의서, 변호사가 윤아가 가져온 종이 사본을 가리켰다. 이 합의서야말로 남편분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각자 부담이라는 명목하에 가계 지출은 전부 아내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계속해서 본가로 자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 이건 교묘한 경제적 학대이자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럼 제 요구사항은요? 아파트는 당연히 의뢰인 소유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금도 의뢰인이 냈고 대출금 상환도 대부분 하셨으니까요. 혼전계약서 내용도 명확하고요. 추가로 제출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과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남편분에게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 밤 윤아는 귀가하자마자 준혁의 앞에 이혼 합의서를 내려놓았다. TV를 보고 있던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서류의 제목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 합의서. 윤아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재산은 혼전 약속대로 분할하고 아파트는 내 소유로 한다. 당신은 몸만 나가면 돼. 준혁은 멍하니 서류를 응시했다. 마치 해석 불가능한 외계어라도 보는 듯 눈동자가 멈춰 있었다. 너 미쳤어.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고작 생활비 각자 부담하자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윤아가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이 날 현금 인출기로 취급해서 이러는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거래 내역과 녹음 파일을 하나씩 재생해 보여주었다. 2년 동안 매달 80만 원, 수연이한테 보낸 거. 그녀가 말했다. 예전엔 몰랐지만 이젠 알아.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그날 밤 술 취해서 하신 말씀? 당신들 서울 온 거 수연이 사채업자 피해서 도망 온 거잖아. 준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너 내가 어떻게... 생활비 각자 부담 덕분에 아주 잘 알게 됐지. 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 눈뜨게 해줘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밖에서 준혁의 비명 같은 고함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서재에서 뛰쳐나온 시어머니의 욕설이 뒤섞여 들려왔다. 윤아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드라마를 재생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35번째 날. 윤아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회사에서 빌려온 빔 프로젝터로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내용은 알찼다. 지난 2년간 준혁의 송금 내역, 시댁 식구들이 상경한 후 발생한 지출 상세 내역, 시아버지의 취중 진단 녹취록, 그리고 시누이의 사채 규모 추산액까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윤아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거실 흰 벽에 화면을 쏘았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매부, 그리고 준혁까지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뭐냐? 시어머니가 찌푸린 얼굴로 물었다. 무슨 회의를 한다고? 재무보고회요. 윤아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다. 이 집에, 아니 예전 재무 담당자로서 결산은 하고 넘어가야죠. 첫 화면에는 준혁의 통장 내역이 떴다. 지난 2년간 최준혁 씨는 동생 최수연 씨에게 총 1,92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엄연한 부부 공동 재산임에도 저에게 알리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옆에 앉은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숫자를 노려보더니 이내 수연을 쏘아보았다. 눈빛에 경멸이 서려 있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화면은 시댁 식구들의 체류 비용이었다. 지난 35일간 시댁 식구 5분이 저희 집에서 소비한 비용은 현금 환산 시 약 487만 원입니다. 식료품, 생필품, 수도 광열비, 그리고 아버님이 준혁 씨 카드로 긁으신 각종 물품 대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아버지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너 내가 어떻게 감히. 모두 근거 있는 자료입니다. 유나는 무시하고 다음 장을 넘겼다. 세 번째 화면에는 오디오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시아버지의 술 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자가 말이야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는 맛이 있어야지. 수연이 빚만 다 갚으면 사채업자 놈들이 서울까지 쫓아왔는데 여기 아니면 어디 숨? 거실에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무트로 올라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만 노려보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 그 누구도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나가 노트북을 덮었다. 오늘부터 생활비 각자 부담은 환전분리로 격상됩니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5개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사흘 드립니다. 그 안에 짐 싸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주거 침입죄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새 비밀번호는 오직 그녀만 알았다. 현관문에는 안내문을 붙였다. 본 거주지의 도어록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거주자 외출입을 금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보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종이를 뜯어내려 달려들었지만 유나가 한 발 앞서 다가와 가로막았다. 어머니 유나가 말했다. 이제 제 어머니 아니시죠?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이 독한 년이 쉰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내가 널 가만 안 둬. 그녀가 손을 치켜들었다. 뺨이라도 올려붙일 기세였다.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섰다. 손바닥이 그녀의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치시면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녀는 유나의 눈을 노려보았다. 너무나도 차갑고 고요한 그 눈동자 앞에서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37번째 날. 드디어 그들이 떠나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유나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6개의 캐리어가 승합차에 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고 수연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수연의 남편은 뒤에서 짐을 밀고 있었다. 모든 게 평범한 이사 풍경처럼 보였다. 그때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건장한 사내 셋이 아파트 현관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주위를 살피는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온 시어머니가 그들을 발견하고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수연 씨, 어디 가십니까? 사포로 철판을 긁는 듯한 목소리였다. 원금 4,700에 이자가 불어서 6천이 넘었는데 이대로 튀시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팔을 꽉 움켜쥐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수연이 그들 뒤에서 걸어 나왔다. 아이를 안은 채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연의 남편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다. 아마 뒷문으로 도망친 모양이었다. 도도는 갚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을 좀... 시간, 사내가 비웃었다. 한 달이나 숨어 있었으면서 또 시간을 달라고? 유나는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손에 든 머그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 아침 새로 산 코스타리카 원두를 핸드 드립으로 내린 커피였다. 적당한 온기와 산뜻한 산미가 입안을 감돌았다. 아래층의 소라는 계속되었다.
사내들이 수연과 시어머니를 둘러쌌고 고성이 오갔다. 이웃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준혁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얼굴이 땀범벅이었다. 여보, 유나, 도와줘. 저 사람들. 유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당신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이야.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알바 아니지.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너. 사흘 지났어. 유나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당신들 시간은 끝났어.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 그녀는 준혁을 지나쳐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준혁의 절규가 들려왔고 아래층의 소란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2주 뒤에 마무리되었다. 가정법원 복도는 고요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다. 유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옅지만 기품이 있었다. 옆에는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앉아 있었다. 맞은편의 준혁은 혼자였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으리라.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 밑은 퀭했으며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와 혼전계약서에 의거하여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마포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 서유나에게 귀속된다. 피고 최준혁은 원고에게 가사 노동보상금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총 2,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에 따라 양측의 혼인관계는 즉시 해소된다. 준혁은 배상금 액수를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법원 바닥으로 떨어졌다.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울음 같은 쉰소리만 새어나왔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뒤를 돌았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경쾌하게 울렸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혼 3개월 후. 유나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카페트 위에 따스한 빛의 웅덩이를 만들었다. 집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다. 거실을 점령했던 캐리어들도, 현관을 메웠던 신발들도, 귀를 찌르던 소음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냉장고 컴프레서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갇힌 곤충의 날갯짓이 아니었다. 평온하고 아늑한 백색 소음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정보 없음.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나냐.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늙고 쇠약해진,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준혁이가 회사에서 잘렸다. 지금 고시원에 있는데 내가 좀... 어머니 유나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우린 이제 남남이에요. 그녀가 덧붙였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다. 은색 양문형 냉장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문에 붙어있던 각자 부담 합의서는 사라지고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 호주산 소고기, 뉴질랜드 키위, 일본산 딸기, 프랑스 치즈,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벨기에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돈으로, 그녀의 취향대로 채워져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어젯밤 그녀가 써붙인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서유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그녀는 메모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같은 시각, 경기도 어느 반지하 고시원. 최준혁은 비좁은 침대에 누워 곰팡이 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3평 남짓한 고시원 방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를 놓고 난이 몸을 돌릴 틈조차 없었다. 벽 위쪽에 뚫린 작은 창문으로는 희미한 빛이 들어왔지만 그마저도 옆건물에 가려져 누렇고 침침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SNS를 켰다. 전처의 새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서윤아는 제주도의 5성급 호텔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하얀 비키니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미소 짓고 있었다. 배경에는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을 받은 그녀의 피부는 눈부시게 빛났다. 사진 밑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1인분의 생활비, 1인분의 냉장고, 1인분의 자유.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눅눅한 베개 위로 떨어졌다. 3개월 전 생활비 각자 부담을 제한하며 의기양양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모든 게 자신의 계산대로 될 줄 알았다. 생활비는 아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본가에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아내가 순에 빠진 공 같은 여자라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현금 인출기라고 착각했다. 틀렸다. 모든 계산이 철저하게 틀렸다. 그날 밤 유나는 제주도에서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은 깨끗했다. 신발장 옆에는 그녀의 신발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와 은색 양문형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였다. 그녀는 주방 한 구석에 혼자 쓰기에 딱 좋은 소형 냉장고를 새로 들였다. 그 작은 냉장고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 차 있었다. 이 거대한 냉장고는 결혼할 때 준혁이 고집을 부려 산 것이었다. 큰 게 좋다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중고 거래 앱을 열었다. 대형 냉장고 사진을 몇 장 찍어 올리고 설명을 적었다. 상태 최상급 양문형 냉장고. 전 주인이 남기고 간 물건입니다. 급처분합니다. 잠시 생각하다 한 줄을 덧붙였다. 내고 사절. 등록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바다 같은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자동차 경적 소리, 행인들의 대화 소리,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 모든 소음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라는 이름의 백색 소음이 되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3개월 전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숨죽여 울던 자신이 떠올랐다. 억누르던 분노, 억울함, 비참함.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갔다. 지금 그녀는 자유다. 완벽하고 온전한 자유. 일주일 후 냉장고가 팔렸다. 구매자는 갓 결혼한 듯한 젊은 신혼부부였다.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깨르르 웃고 있었다. 어머, 냉장고 관리 진짜 잘하셨네요. 여자가 냉장고를 둘러보며 말했다. 근데 왜 파시는 거예요? 새로 샀거든요. 유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너무 커서요. 혼자 쓰기엔 낭비라서. 혼자요? 여자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결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혼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오늘 날씨를 말하듯 담담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게 많아졌네요. 여자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었다.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유나가 내민 QR코드를 찍고 입금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져가겠습니다. 유나는 현관에 서서 두 젊은이가 낑낑대며 냉장고를 용달차에 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은색 냉장고 문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트럭이 멀어졌다. 유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다. 주방 구석, 새로 산 하얀색 미니 냉장고가 조용히 웅웅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딸기 한 팩을 꺼내 소파에 앉았다. 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달았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당도였다. 창가로 스며든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다. 예전에는 딸기를 사오면 시어머니가 비싼 걸 뭐 하러 사냐고 타박했고
준혁이 반을 집어 먹었으며 조카가 달라고 울어댔다. 하지만 지금 이 딸기 한 팩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다. 한 알 한 알, 전부 다. 또 한 달이 지났다. 유나는 승진했다. 재무이사가 되었다. 연봉은 2배로 뛰었고 스톡옵션도 받았다. 승진 후 첫 월급으로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그녀는 현관에 서서 텅 빈 집을 둘러보았다. 소파에는 새로 산 쿠션이, 탁자에는 좋아하는 향초가, 책장에는 읽고 싶었던 책들이 꽂혀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이었고 모든 공간에 그녀의 숨결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 어젯밤 붙여둔 포스트잇이 보였다. 떼는 걸 깜빡했다. 서유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그녀는 메모를 보며 피식 웃었다. 메모를 떼어 곱게 접어 지갑 속에 넣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매일매일의 선물. 그녀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오로지 혼자만의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만개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눈처럼 흩날렸다. 유나는 벚꽃 터널 아래를 걸으며 따뜻한 라테를 마셨다. 종이컵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초봄의 쌀쌀함을 녹여주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동료였다. 점심 같이 먹겠냐고 묻는 전화였다.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죠. 제가 쏠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길가에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따스함이 서려 있었다. 유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다. 경주 고향집, 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계실 테고 아버지는 마당 감나무를 손보고 계실 것이다. 이번 주말엔 내려가 봐야겠다. 혼자서 가볍게 가고 싶을 때 언제든. 이게 자유겠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았다. 꽃잎 하나가 어깨 위에, 머리카락 위에, 그리고 속눈썹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털어내지 않았다. 너무 아름다워서.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유나가 아파트로 돌아와 한때 전쟁의 불씨였던 그 거대한 공용 냉장고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는 팔려나갔고 바닥과 벽에 남은 희미한 자국만이 그곳에 무언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유나는 그 자국을 보며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생활비 각자 부담 합의서를 떠올렸다. 그 종이는 이미 태워버렸다. 불꽃이 종이 끝을 핥고 하얀 종이가 검은 재로, 검은 글씨가 푸른 연기로 변해 사라졌다. 마치 그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기억한다. 그 지옥 같았던 날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분노나 원망 때문이 아니다. 그날들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실 때문이었다. 나는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빌딩 숲의 불빛들이 별바다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서유나, 그녀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도 고생했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는 자유야. 그녀는 창문을 닫고 뒤를 돌아 오직 그녀만을 위한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엔드.